네, 안녕하세요. 박민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이 한창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보다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와 배당 소득인데요. 어, 요즘 어느 때보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와 배당 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하셔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볼 것은 소득에 연계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실 제가 업무를 다루면서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떤 포인트를 챙겨야 하실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고객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꽤 심각하게 토로하시는 고객님들을 종종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도 사실 너무 과도하게 내게 되면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도하게 된다면은 줄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과 달리 굉장히 그 부가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과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뭔가 재산 상황의 변동이나 소득을 발생시킬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숙지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면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형태든지 가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직장 가입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군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번째 직장 가입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직장 가입자는 사실 되게 내용이 심플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7.19% 여기다가 이제 장기요양보험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8%가 조금 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내는 그런 구조를 직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최초에 사업장을 개설을 하시면 무조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든 직원이든 이제 직원이 한 명 등록이 되면 그때서야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 사업자는 기본값이 지역 가입자인데 직원이 생기면은 그 묶음 세트로 직장 가입자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직장 가입자에 대한 부가 체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음은 이제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이제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지역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 가입자에 가입이 될 수 있겠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이랑 부동산을 베이스로 해서 건보료가 결정이 되는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는 소득을 월로 나누어서 소득보험료가 계산이 되어지고 부동산 재산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재산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뭐 예를 들어 토지 건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데라는 궁금증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건보료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가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봐서 공시지가라고 하면 보통은 부동산 시가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공시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 공시 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만들어진 게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의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공시가가 5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1주택자는 과세 표준이 한 2억 2천 정도가 되고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이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건강보험료로 환산을 하면 올해 약 5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연에 약 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의 그 재산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 저희 일반인이 정확하게 알기가 좀 힘든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다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도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보험료에는 이 재산을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임차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서 주택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보고 재산보험료가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을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은 건강보험료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이 없는 사람은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금이 좀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니면 피부양자라고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누군가 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요. 피부양자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유지되거나 박탈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 요건이 있는데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자나 배당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해서 실제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대업을 하시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돼서 새로운 지역가입자라든지 아니면은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연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이러한 부분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좀 간단하게 기술을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합니다. 저 역시도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드리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제도가 또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틈틈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예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요번에는 유독 피부양자 자격을 이제 유지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의가 좀 꽤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도의 이해가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요.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럼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소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재산이 또 많이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그냥 바로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하고 만약에 내가 사업장에 있으면은 대부분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많아진 이자 배당의 경우에는 이 부분만 또 좀 특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자 배당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아예 이 합산되는 금액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 있고 이자 배당 소득이 800만 원이 있는 경우에 단순히 합산을 해보면은 2,300만 원이어서 피부양자가 박탈될 것 같지만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하는 합산해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0만 원으로 인정돼서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은 이렇게 되고 사업소득은 이렇게 되고 근로소득은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소득별로 계산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아셔야지 피부양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이 금액이 5억 4천 이하이냐 그리고 또는 5억 4천을 넘어가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냐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요건을 충족하냐 안 하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요. 5억 4천에서 9억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1,000만 원보다 낮으면 피부양자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억 4천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피부양자가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사람마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무실로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해가지고 문의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다들 이제 기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금 주의하면 좋은 사항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자 배당이 많으신 분들이 보셔야 할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게 되면 무조건 1년 정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으신 분은 보수의 소득원래 보험료라고 해서 11월 달에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공단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고요. 이 부분은 사업주 반반 이렇게 부담하는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8% 정도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박탈이 되어서 지역가입자로서 이것도 11월 달에 1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시게 되시고 이 이자 배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건강보험공단법을 살펴보면 이 이자 배당이라고 하는 소득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즉 분리과세가 되거나 비과세가 되는 이자 소득은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빠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SA 계좌라든지 연금저축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이자 배당 소득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계산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항상 이제 건강보험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건강보험료는 많은 사람분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실제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공제라든지 차감되는 계산 구조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을 되냐? 라고 이렇게 되물어보면 또 아니라고도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과정 때문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베이스로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소득 신고를 저희가 확정이 되는 게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면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조금 냈던 부분이 있으면은 정산을 하고 많이 냈던 부분이 있으면은 돌려주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봉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조금 성장해서 소득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신고했던 소득 기준으로 냈던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 신고를 통해서 확정되는 소득보다 낮은 기준으로 고지가 돼서 납부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상 금액의 차이 금액이 일시에 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 신고를 하다 보면 5월 달에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세금도 많이 냈는데 한두 달 뒤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많이 또 고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게 사업주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도 연말정산을 하고 급여가 오르게 되면 그 다음 달에 4월 달쯤에 이제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급여가 오르는 상황이면은 이 정산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차감을 하고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면 건강공단에다가 좀 10개월인가 12개월 정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일반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팁 한번 알려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게 복잡합니다.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체계가 다르고 그 내 상황에 맞게 이 계산 구조를 봤을 때 좀 아낄 수 있는 팁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많이 올라가서 4월 달에 정산 금액이 많아진다고 하면 급여가 일시에 차감되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할 납부 신청, 아까 말씀드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이것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여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이 비고정 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산 금액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회사와 협의해서 급여 시점에 대한 내용을 분산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공단에다가 미리 신고해서 정산 금액을 좀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럼 결국 지역 가입자냐 피부양자가 되실 건데, 피부양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 현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고 해서 예전에 냈던 직장 가입장에서 냈던 건강보험료 수준만큼 최대 36개월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을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장부 기장을 통해서 최대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시고, 최소화하시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적격 증빙을 철저하게 수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되는데 증가하는 경우에는 11월 달에 한 번에 정산이 되지만
또 내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줄어드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 신청을 통해서 전년도 보험료를 조정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부 각각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기준들이 계산이 되어지니까 금융소득을 부부 명의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산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명의에 대한 관리, 그다음 공적연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또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언제 받을까라는 시기에 대한 분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건강보험료는 좀 자주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안 내도 낼 부분을 많이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셨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환으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은 직장을 다시 다니시면서 이제 부업을 하시거나 이자 배당을 하게 되면 뭐 2천만 원에 대한 기준을 좀 새겨본다든지, 그다음에 피부양자라는 게 이제 소득이 없으시면은 피부양자가 되는데 이때도 박탈 요건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ISA나 뭐 여러 가지 이자 배당을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해주는 금융상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추가로 공부를 많이 내는 상황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상황에 맞게 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